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4 주차 마지막 형법 시간, 행정법과 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은 좀 약간 앞에 배웠던 법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재미있고 간결한 측면이 있죠. 확실하니까.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잖아요. 범죄는 금지된 행동인 것이고 그걸 위반하게 되면 이 형벌을 내리는, 되게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간결하기 때문에 행정법 이렇게 복잡하고, 행정법 하나만 해도 힘든데 뭐 다른 법도 알아야 되는, 민법도 보니까 만만치 않고, 형법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소송법도 마찬가지고 어려운데, 형법은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그래도 재밌죠. 왜냐면 되게 자극적인 맛이잖아요. 마라 맛이든 아니면 청양고추를 많이 넣은 그런 자극적인 맛이기 때문에 그나마 처음 공부할 때는 형법이 굉장히 재미있고 이제 좀 있습니다. 어쨌든 형법의 큰 목적은 결국에는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어딘가 보낼 수 있다라는 점을 경고함으로써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경고하고, 금지시키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또 법이. 저희 행정법 측면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개별 행정법의 뒤편에 가보면 그 개별 행정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법들이 도로법이든 아니면 뭐 관련되어 있는 항공사업법이든 항공안전법이든 관련된 여러 가지 개별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개별 행정법에서 항상 마지막 편에 가보면 이런 행정벌에 대해서 벌칙 규정이 두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벌칙 규정에서 이런 행정 형벌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행정 질서벌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행정 질서벌은 과태료가 대표적이고, 행정 형벌은 뭐 종류가 많긴 하겠죠. 징역, 금고 관련돼서 아니면 벌금, 종류가 많긴 하겠지만 이 두 가지를 규정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런 금지되는 행동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특히 행정 형벌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형법이, 형법 총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법 총칙이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아실 필요가 있고, 특히 형벌의 종류를 지금 한번 볼까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나오면 이거는 형벌로 보셔야 된다. 형벌로 봐야 되고, 형법에서 적용될 때는 고의랑 과실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 고의 범죄랑 과실 범죄가 다를 수가 있다는 점들이 좀 중요한 뭐 오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형벌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범인의 연령과 성인과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앞뒤 사정을 다 살펴본 다음에 양형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형법에서 형벌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모티브였던 거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행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다. 이 점을 꼭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 행정벌만 보다 보면 이제 헷갈리는 것이죠. 벌금이든 과료든 과태료든 다 돈을 내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본다고 하면 여기 보면 벌금 41조, 형 41조에 보시면 벌금 있잖아요. 6호에 벌금, 41조 6호 벌금, 41조 8호의 과료. 예. 그 벌금과 과료는 형벌이 되는데 과태료는 적혀 있지가 않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문제이다. 행정질서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형벌의 경우는 형법에 적용되고, 행정질서벌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문제. 여러분, 형법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형법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법인에게 범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법인에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벌금은 물 수 있겠지만 뭐 깜빵에 들어가서 금고나 징역형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범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 개별 행정법에서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그 행위자가 행위자가 자연인인 행위자가 어떤 행정 형벌을 처벌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법인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벌금형으로서 단죄를 하는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법인에게 그런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자체도 형벌이기 때문에 행정형법, 마치 형법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고의 과실과 관련된 양벌 규정 관련된 논의들, 특히 인제 과실이 없는데도 무과실인 경우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무과실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 있어서도 이런 과실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양벌 규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양벌 규정 관련된 논의도 약간 헌법적인 측면이 강해서 저기 행정법에서는 뭐 특히 강조되는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형벌은 형벌, 형벌이니까 인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는데, 행정질서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고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 소송과는 다른
비송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행정 형벌 중에서도 경미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미한 사건들은 이런 형사소송 절차가 아니라 직결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통고 처분과 관련된 특별한 과벌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한 다음에 판사님 판단 내리고 하는 그 정식의 형사소송 절차가 아니라 좀 뭔가 간이한 그 이전의 절차가 좀 특별한 절차들이 있다. 예, 이런 것도 구별해야 되는데 그때 적용되는 것들은 형벌이니까 행정 형벌에 가는 것이고 행정 질서벌은 직권 실판이라든지 통고 처분 관련된 내용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 질서벌 과태료 같은 경우도 과태료가 이제 사실은 이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되게 이제 형법처럼 우유 과실이나 책임능력 관련된 내용들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태료도 헌법의 연장선상에서 좀 약간 연구가 될 필요가 논의가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특히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형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과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경미한 범죄 같은 경우라고 하면 경미한 위헌행위 같은 경우라고 하면 그걸 범죄화 시켜서 뭐 이렇게 과료든 벌금이든 할 것이 아니라 비범죄화 시켜서 과태료로 부과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는 과태료로 부과하던 어떤 행위 태양을 야 보니까 이 과태료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벌금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상향해서 범죄화 시켜가지고 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스위치되는 경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법에서 때에 따라서는 과태료도 물리고 벌금도 물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과연 양자가 병과가 가능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가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되게 소극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과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련돼서는 이런 행정벌은 과거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하면 집행부는 앞으로 너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물리겠다는 거니까 측면에 있어서 과거냐 미래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이 자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기보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 이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그 뒤에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시간에 또 나갈 거라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됐고 바로 형사소송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우리가 아는 이제 고소 이렇게 검사님 만나고 하는 재판 받게 되는 1년의 이제 절차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형사소송의 시작은 일단 검사님이 공소 제기를 해야지만 재판을 받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형사 재판이잖아요. 재판인 것인데 사실은 밑도 끝도 없이 기소를 하진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전 단계로서 수사라는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직접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소는 반드시 수사와 연결돼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수사는 언제 시작하느냐? 고소를 해야지만 한다. 물론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지해서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면 시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알려주는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고소 또는 고발이 있겠죠.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 수사, 이제 검찰에서는 수사권이 많이 이제 좁혀졌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많이 작아졌긴 했지만 어쨌든 경찰서를 거쳐서 검사님 기소하면 형사재판 받는 것이 일반적인 보통의 형사 절차 흐름이고 저희 행정법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특히 개별 행정법에서 행정공무원이 행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위법한 사실을 발견해내서 그 자체도 뭐 제재적인 행정처벌을 할 수도 있지만 관련된 거 하면서 그 증거를 고발장의 형태로 수사기관에 던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돼서 제가 행정사건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행정사건을 하다 보면 항상 형사사건이 같이 딸려오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상담한 사건에서도 음주운전 관련된 사건이 들어왔는데 음주운전 하다가 다행히도 사고를 내신 건 아닌데 음주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음주운전 자체도 범죄잖아요. 범죄니까 처벌받는데 음주운전 행정적으로도 면허가 취소되는 지금 그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상담한 사건으로는 그러면 사건이 지가 되는 거죠. 같은 사실관계인데 음주운전이랑 같은 사실관계로 하나로 인해서 현재는 먼저 수사를 받고 계시는 거니까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곧 이어서 행정사건이 진행될 것이다. 반대로 행정사건이 진행되다가 행정에서 먼저 알아내서 캐고 있다가 그 관련된 내용을 고발장의 형태로 해서 경찰에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사건을 대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잠시 후에 경찰에서 오라고 해서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행정사건을 전문으로 하다 보면 형사도 같이 하는 거니까 일대상피가 되는 거죠. 두 개 사건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니까. 각각 사건을 별개로 해서 수임 계약을 맺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는 하나인데 사건이 다른 절차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또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아무튼 형사 절차의 흐름은 이 고소 고발돼서 이 수사하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 절차인데 이게 행정이랑 병행될 수가 있다라는 점. 행정 처분과 병행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우리 행정법의 식망에서 보면 뒤 행정 형벌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개별 행정법에서 그 위반 행위들은 행정청 스스로도 어떤 제재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보통 같이 결부돼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행정을 하다 보면 관련된 이 형사소송 절차의 흐름을 모르면 행정 사건을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 잘하려고 하면 행정도 잘하고 형사도 잘해야지만 둘 다 할 수 있다. 아무튼 형사 절차 양대 산맥은 수사랑 재판 받는 거거든요. 기소는 어떻게 보면 딱 하나의 의사표시잖아요. 공소장 던지는 거랑 고소장 던지는 거는 어쨌든 시작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건 수사를 받는 거고 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형사 사건의 특징은 사건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수사를 받는 것도 하나의 어떤 절차고 재판을 받는 것도 하나의 절차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 하면 사건이 두 개가 된다. 정리해서 보면 행정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행정 사건도 하나 있고 수사도 하나 있고 형사 관련된 수사도 있고 형사 재판도 있으니까 사건 세 개를 하는 수임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 곱하기 3이니까 굉장히 좀 할만한 사건들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재판에 가게 되면 피고인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검사님이 앉게 되는 마주보고 앉아 있는 이런 법정의 형태의 구조를 하게 되고요. 아무튼 저희 또 형벌에서 형사소송 절차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봤다시피 형사소송 절차, 미등사건 절차가 있는데 뭐 직결실판, 통고처분 관련 경비사건 관련돼서는 이런 요인들과 좀 연결될 수가 있다. 직결실판 관련돼서는 벌금 구류 과료인데 특히 벌금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되게 경미한 사건들이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관할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직접 직결 심판을 청구해서 이 다투는 과정이 있는데 당사자가 혹시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 그제서야 정식재판 정식재판이면 우리가 아는 요 일반적인 요 절차 여기 가서 만나는 요 절차를 거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행정법에서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기보다 아무튼 각각의 이제 어떤 형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념을 알아야지만 의미가 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어서 요 정도의 의미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가고 이제 저희가 크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게 이제 어떤 이 형사 소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조사를 받는 경찰에서 받는 이 조사는 수사라고 하는데 그냥 행정이 하는 행정 조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별 행정법에서는 어떤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그거를 형벌로도 제재를 하고 있지만 행정이 스스로도 어떤 처분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행정 스스로도 그 위법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어 어쨌든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강제 조사는 안 되기 때문에 영장을 받고 하는 것들은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행정 조사랑 수사랑은 사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행정 조사를 어 실제 제가 케이스를 하다 보면 행정 조사를 하면서 수사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행정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그걸 던져 가지고 수사기관이랑 공조돼서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사 같은 경우라고 하면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되는 건데 이 양자의 구별이 굉장히 사실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사 절차의 엄격성을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는데 행정조사는 좀 그러지 않은 측면이 좀 있어요. 약간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물론 이제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국익 추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정당화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행정조사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다는 점이 현장에서 많이 느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조사의 대표적인 거 세무조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위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실제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국민이라고 쓰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크리티컬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수사랑은 다르다 보니까 좀 애매한 수사를 받으면 차라리 엄격할 텐데 물론 수사를 받으면 더 짜증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조사에 관련돼서도 분명히 최근에는 많이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행정조사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행정조사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수사랑 같이 봐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똑같이 수사인데 수사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가 일단 사법경찰이 수사를 하는 거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수사는 예, 자, 행정조사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수사는 사법경찰이 하는 거거든요. 사법경찰.
마동석 형사님이 좀 수사 범인을 색출해내서 잡아가지고 어쨌든 그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는 과정이신 거잖아요. 이거랑 동네 순찰 활동에서 범죄 예방 활동으로서 순찰을 도는 이 행정 경찰, 어떻게 보면 뭐 치안 경찰이랑은 약간 범죄 예방, 범죄 일어난 이후에 잡는 거랑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돼요. 이런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일반 사법 이런 일반 어쨌든 제도적 의미의 경찰 내에서 일반 사법 경찰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는 행정기관 내부에 특별사법 경찰을 두는 경우들이 많아졌죠. 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라니, 뭐 철도 경찰이라든 철도 특별사법경찰대 이렇게 해서 이런 개별 행정 우리가 아는 행정청으로서의 경찰청 내에 각각 지방 서울 경찰청 뭐 그리고 또 그 밑에 뭐 어디 경찰서 이렇게 있어서 나오는 제도적 의미의 좀 우리가 아는 경찰이 있지만 그 외에 최근에는 행정의 개개 행정기관 내에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조직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제가 문제 의식만 알려드리면, 원래 그 행정기관이 하고 수행하고 있는 행정조사랑 그때 특별사법경찰이 들어왔을 때 하는 수사활동이랑 어떻게 이게 구별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이제 구별되긴 하죠. 구별되긴 하는데, 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같은 행정청 내에서 이게 권한에 따라서 약간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내용들이 뭐 굉장히 뭐 중요하다는 뭐 어떤 굉장히 뭐 그런 행정법에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역들은 아니긴 하지만 실제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는 이 행정조사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처음 행정법을 공부할 때 행정법은 행정조직과 작용과 절차와 구제에 관한 법인데 주로 작용법만 위주로 공부를 하고 좀 더해서 구제법과 행정작용 위주로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연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행정조사 이런 것들은 행정 절차와 관련된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그 행정조사의 권한이 어디에 가 있느냐 되게 행정조직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쪽 부분들의 영역들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좀 덜 돼 있다 보니까 어, 실제 현장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특별사법경찰의 범위가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이 범위 본인들이 사법경찰인 걸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일반 경찰로서의 활동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조사와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행정조사로 어, 간다든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계 선상에서의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행정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내용들을 좀 숙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게 하겠죠. 아무튼 이제 세 번째는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 민법이나 헌법은 되게 좀 약간 어려웠잖아요. 헌법에서 특히 헌법소송 관련된 뭐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진짜 어려웠잖아요. 어려운 내용도 있었고 민법은 사실은 처음엔 쉬운 척하다가 막판에 가서 소송물 나오고 이제 변론주의 나오면서 뭐 그다음에 갑자기 당사자소송 나오면서 행정 주체, 행정 기관 구별하면서 약간 흔들리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들으시는 모습이 다 눈에 선합니다. 근데 그나마 형법은 좀 약간 여유로워잖아요. 여유롭게 해서 어, 그나마 좀 숨을 쉴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단은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로 하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오늘 다룬 이 내용들이 뭐 진짜 이 자체로만 뭐 중요하다기보다 이런 것들을 일단 상식으로 알고 계신 다음에 아직까지는 오늘 4주차까지는 약간 행정법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개관을 하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5주차부터 진짜 행정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면서 그때 제가 앞에 나왔던 이 내용들이 혹시 중간중간 나오면 그걸 다 그대로 긁어 와서 다시 또 반복해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4주차까지 특히 4주차 강의가 이해가 많이 안 되시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 이게 중요해서 한 건 절대 아니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또 앞으로 남은 강의 시간 동안 내용들을 또 반복하면서 또 저희가 그 Q&A 관련된 2주마다 격주마다 실시간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 주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반복해서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6주차가 아니죠. 5주차 강의로 다시 또 5주차의 행정 입법 강의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